12월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 관련해 메모드급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민주통합당.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6개 유관 상임위별로 경제 민주화 관련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입법화를 추진, 여당과의 차별성을 구축하며 중산층과 서민층 공략에 나섰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대두되는 재벌 개혁을 두고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보편적 복지를 포함해 경제 민주화 논의 범위를 확대해 가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전략과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국회 생생토크, 경제, 노동, 복지 분야의 정책 브레인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으로부터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재추진에 대한 논의 방향과 경제 민주화 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책 경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핵심 화두인 경제 민주화 쟁점으로 옮겨오면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야 모두 재벌 개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재벌 총수 등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경제민주화 추진의원 모임의 민주통합당의 이목희 의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재선을 축하드리고요. 그 금천에서 지금 다시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가장 큰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 위반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17대 국회에서 제가 열심히 했고, 또 원외에 있는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함께 보여드린 것이 승리의 원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나오셨는데, 그 경제 민주화를 지금 추진하는 어떤 주축 의원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핵심 내용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 민주화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만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원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주체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범주를 중심으로 우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지금 이제 언론이나 시중에서는 경제 민주화 그러면 재벌 개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덩치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니까 재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경제 민주화는 세 가지를 합쳐야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재벌 개혁이고요. 두 번째가 노동 개혁입니다. 노동 개혁이란 말은 현재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금융이 개혁돼야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금융 개혁을 합쳐서 이것이 함께 잘 진행될 때 경제 민주화가 진전된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그 당내 대선 후보로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계신데요. 예, 선거대책 본부장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개혁을 잘 추진할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정부를 잘 운영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네. 참여정부의 성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참여정부가 성과를 낸 동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참여정부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반면에 한계와 문제점도 많이 보였습니다. 왜 그런 한계가 나왔는가 하는 원인과 그것이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한계와 문제점으로 기결된 것인가를 잘 아는 분입니다. 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의 성과를 개성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서 경제민주화든 보편적 복지든 잘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데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내 후보 선거 과정이 치열한데, 그 모바일 투표 동료와 관련해서 그 상대 진영에서는 그 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문재인 캠프 내에 무슨
무슨 전화 동료팀 이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주로 이제 선거 캠프라는 게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적어서 자기 아는 사람들 그 DB 갖고 있던 DB를 갖고 보낸 것인데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무슨 그러니까 우리 조직적으로 문재인 캠프가 그걸 한 일이 아니고요. 한 네. 자원봉사자가 한 일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무슨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많은 캠프에서 이렇게 합니다. 각자들이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선거인 참여 좀 해줘라, 네. 투표 좀 해줘라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게 문서화되고 또 그게 전달은 안 됐다고 그럽니다만 뭐 당의 간부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메일로 보낸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이 무슨 실무자가 의욕을 갖고 하다가 생긴 그런 무슨 돌발적인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경제민주화 쟁점으로 돌아와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데요.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수렴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십니까? 예, 이 점에서 저는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 그러면 새누리당이 선점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도 보도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주로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그것도 구체적 말씀이 없고요. 경제민주화는 화두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구체적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네. 새누리당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주로 몇몇 생각 있는 의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제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안들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합시다. 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 뒤로 응답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는 많이 던지고 있고 몇몇 의원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을 갖고 진전된 것은 현재로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네. 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런 가운데 특히 아주 좀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부분은 이제 이른바 재벌 총수들 또 상장사 기업의 임원들의 보수를 뭐 전면 공개하는 그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취지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은 기업 운영에 대해서 뭐 알 권리가 있죠. 물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주주들만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기업이 정말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하면 네. 그게 무슨 재벌의 총수나 무슨 경영자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 노력도 있었고 노동자의 노력도 있고 금융기관도 도와주고 지역사회도 도와주고 정부도 도와준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은 상장기업 특히 경영 실적이 좋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주들은 당연히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고 국민도 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특히 주요 정보가 알려졌을 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민주화의 주요 핵심적인 과제가 소유 지배구조의 개선입니다. 소유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임원의 보수 공개는 네. 뭉뚱그려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임원 보수 얼마, 네. 현대자동차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주주들의 알 권리 혹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되고 예를 들면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경영 성과가 높은데 네. 누가 국민적으로 봐도 근데 그분은 보수가 낮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보수가 높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IMF 이후로 사회이사 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크게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네. 3분의 1쯤은 대략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이사로 들어옵니다. 네. 총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3분의 2쯤은 대략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네. 따라서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그래서 주주들이 경영 성과와 관련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투명성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로 그 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랄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그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우려를 좀 불식하기 위한 보완책이나 또는
그런 우려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의 연봉 꽤 높은 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기 형제나 친인척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 개인 보수가 공개되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우리한테 너무 서운한 게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약간 한국적 정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상장 기업이라는 것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공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약간 한국적 문화가 있긴 하겠지만 이 보수를 공개함으로써 처음에 다소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의 발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인 문화적 차이 이것 때문에 못할 것은 아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로 지금 노동개혁 부분을 지적한 것은 아마 저희가 모신 대담의 그 인터뷰 중에 아마 처음이신데요. 특히 뭐 노사정위에도 과거에 참여를 하셨었고 노동운동의 핵심에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개혁이 왜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재벌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1%와 99%가 그래도 좀 함께 공생하는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그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지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복지 예산을 쓴다고 해서 복지가 제대로 그 틀을 갖추기 어렵죠. 네. 노동개혁이라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재벌개혁이라 하면 대략 그 요체가 현재로 보면 구체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없어진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고 일감 몰아주기를 건절하고 지금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피해받는 중소기업 얼마나 네. 많습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이 지금 뭐 음식료 산업, 떡볶이 무슨 빵집 다 진출해서 골목 상권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할 때 처벌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재벌개혁의 중심인데요. 노동개혁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비정규직이 50%를 넘었고 이들의 노동과 삶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내 하청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원청이 다 지휘 감독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하고 네.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사내 하청 시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이 지금 최저임금을 다 받아도 1인 생계비에 한 40만 원 못 미칩니다. 네.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지입 차주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보험 모집인 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실제로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노동자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네. 노동자 활동의 자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동안 쌍용 자동차 사태 등에서 보듯이 정리해고가 사실은 엄격한 기준 없이 남발됨으로써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 번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재벌을 그렇게 개혁하고 이런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네. 사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국가의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경제민주화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핵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17대 국회부터 우리 이 의원님의 어떤 아주 혁신적인 그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은 보건복지의 어떤 새로운 그 세대 아이콘으로 그렇게 등장할 만큼 아주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그 상임위 활동도 많은 기대를 국민들이 갖고 계십니다. 네.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예.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점을 둬야 할 보편적 복지의 과제라고 하면 이제 무상급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상보육입니다. 사실은 올해 보육 예산이 한 2조 8천억 되는데요. 1조 4, 5천억 더 늘리면 실제로 무상보육의 틀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무상의료입니다. 무상의료는 100%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보장성이 지금 63, 4% 돼 있습니다. 이걸 한 90% 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중병을 걸리면 지금 암 같은 것은 거의 이제 정부 건강보험 대줍니다만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년에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을 100만 원 이내로 줄여야 된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법적 조치가.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상 보육, 무상 의료.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지금 우리 가계를 옥죄입니까? 사교육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빠른 속도로 축소해 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거. 이게 보편적 복지 주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만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아주 집이라고 있지만 집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이런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득 보장을 우리 사회가 좀 하고 있습니다. 매우 미흡합니다. 소득 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보편적 복지의 그 내용이고 갈 네. 길입니다. 이걸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보건복지 있는 동안에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제가 기여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원회 간사직과 아울러서 또 의원들과 어떤 포럼을 지금 결성해서 관련되는 연구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복지노동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네. 지금 뭐 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많습니다만 통합진보당 의원 한 분, 네. 새누리당 의원 세 분에서 이렇게 한 20명 가까이 이 포럼을 연구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안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급속히 변화해 왔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말하려면 용기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 화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이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좀 어려운 조건에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것을 인식하는 저는 그래서 전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게 우리가 갈 길이 되는데요. 제 문제의식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개혁 없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획기적 개선 없는 보편적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네. 복지노동포럼을 제안하는 제 제안문에 보면 노동개혁을 근본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개혁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면서 그 위에서 보편적 복지 과제를 하나씩 쌓아갈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복지국가, 대한민국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그 연구단체를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이제 노동개혁을 근본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로 나아간다는 출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재벌 개혁 내지는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의 산업 정책의 하나로 뭐 금융 산업 분리 문제가 논의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이 의원님께서 새롭게 지적하신 금융 개혁이 이 경제 민주화에 되게 요체가 된다는 말도 아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금융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재벌이든 뭐든 성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융기관이 그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금융개혁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산부리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네. 산업자본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요. 네. 아무래도 자기 기업 집단의 이익에 맞게 돈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경제 흐름을 왜곡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강화해서 그러니까 검산부리를 강화해서 네.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서 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요. 네. 하나는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습니다만 금융감독이 부실해서 네. 정말로 기업들은 물론이고 실제로 참 어려운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이자 조금 높다고 해서 넣었다가 얼마나 참
참담한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이 네. 금융감독이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검산분리를 획기적으로 더 강화해 가야 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네. 그래야 이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도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금융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혁적 그 입법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재계나 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반발이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준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됐고 네. 새누리당도 뭐 정면으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와 있다는 네. 것이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구체적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경제민주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은 뭐 선진국 모두가 하는 겁니다. 네.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임원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안 하던 일본도 2010년에 이제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은 선진국 가자면서 다른 선진국에서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하겠다는 것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꼭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모 재벌 총수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엄정하게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역시 우리 사회에서 무슨 재벌이 좀 개혁돼야 하고 대기업 집단이 좀 운영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경영 네. 이런 것에 국민적 여론의 반영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또 대선도 있는데 저는 대선이라는 것이 이런 걸 추진하는데 차라리 더 좋은 조건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눈 가운데 마무리 말씀을 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 민주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철학을 설파하시는 우리 이 의원님의 그 열정과 어떤 그 체온이 이 전파를 통해서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19대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꼭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들, 앞으로의 의정 활동의 의지를 좀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네. 평화. 이건 뭐 부인하는 국민은 안 계실 거고요.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두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이거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뭐 우리가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못할 땐 비판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 노동 현장과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신 우리 이모키 의원께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그 입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항상 그 성역을 뚫는 어떤 그 검투사의 이미지와 또 공동체를 아우르는 그런 따뜻한 그 복지의 이미지를 계속 간직하시면서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임원들의 급여 상황이 낱낱이 공개되면 그 시대의 경제 민주화 흐름과 맞물려서 아마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반대도 있고요, 또 재계의 반발도 있는데요. 세계적 추세와 또 우리 경제 민주화의 바람이 이러한 반대들을 잘 넘어서서 또 사회적인 그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모키 의원의 지혜를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면서 국회 생생 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